네, 30강의 결론을 낼 시간이 됐고, 그리고 더불어서, 30강까지의 어떤 그 C++를 배우는 알고리즘을 일단락짓는 그런 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XML과 오토마타였습니다. 그래서 XML이 무엇인지 일단 보면, XML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언어다라는 것이 기억나실 거고요.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아주 용이하다라는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렌더링이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 렌더링이 분리되어 있다. 즉 뭡니까? 그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그죠? 데이터와 렌더링을 분리할 수 있어서 마치 MFC의 도큐멘트와 뷰를 분리하듯이 웹 개발자와 웹 디자이너가 따로 작업할 수 있다든지, 혹은 그 데이터를 데이터로서 취급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었다. 그 XML을 적용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이제 웹 서비스로서의 XML이 있고, 두 번째가 데이터 스토리지로서 XML이 있고, 세 번째가 리모트 프로시저 콜로서 XML이 있다. 즉 통신 프로토콜로서의 XML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XML 파스는 DOM 방식,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방식이 있고, 삭스 방식이 있었는데, DOM 방식은 XML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은 다음에 이것을 트리 구조로 딱 만들어서 이 트리에 접근해서 XML을 이용할 방식이고, 삭스 파스는 이렇게 읽어가면서 콜백이 계속 불린다. 즉 엘리멘트가 끝날 때, 엘리멘트가 시작될 때 계속 이렇게 콜백이 불린다. 그래서 읽는 와중에 파싱을 하면서 프로세싱을 하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특히 이제 XML이 커지면 커질수록 DOM 파스는 적용이 힘들고요. XML이 1메가, 2메가를 커진다면 삭스 파스가 유리한 대안이 됩니다. 오토마타라는 것을 배웠는데, 오토마타는 상태가 있고, 어떤 전리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리함수는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동되는 그거죠. 그 함수 관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오토마타는 연속되는 입력, 어떤 스트림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추출해내는 어떤 아주 요긴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삭스 파스를 제작하는 걸 봤는데, 이것은 이제 태그와 어트리뷰트를 분석하는 오토마타와 앰프샌드와 공백을 처리하는 오토마타, 두 가지 오토마타를 나누어서 썼다는 것이 기억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인 삭스 파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삭스 파스 클래스를 계승받아서 버추얼 펑션을 구현하면 되고, 그리고 파싱된 자료, 이 버추얼 펑션에 이제 on end element나 on start element 이렇게 불리는 이 콜백에서 어떤 파싱된 자료를 저장할 구조를 여기 안에 말을 해두면 된다. 그래서 파싱이 다 되면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30강을 마치게 됐습니다. 일단 강의를 마치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C++도 어렵고 알고리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료구조도 그렇고요. 이런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알고리즘이라는 분야가, 알고리즘 분야는 이제 실제로 어떤 특정한 분야, DSP라든지 혹은 압축 분야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지네틱스, 유전 알고리즘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가 다 치면 알고리즘은 거대한 빙산에 지금까지 배운 것은 요 윗부분, 드러난 이 윗부분, 아주 기초적이고 펀더멘털한 이 부분밖에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닥치게 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들도 있고,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뤄지지 않은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탐구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자세로 계셔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가 되시려고 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중요한 소양 중 하나가 바로 이 알고리즘과 자료구조입니다. 이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를 공부함으로써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어떤 방법론들, 그리고 어떤 그런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교적 간단하고 잘 명확하게 정의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알므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복잡한 아주 더티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에 들어오는 또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강조했던 어떤 알고리즘적 사고방식,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30강까지 강의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제가 키워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한 프로그램을 되시려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돌아가는 원리, 하다못해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시더라도 MFC만 사용하는데 만족하시지 마시고 MFC 안에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호기심이. 내가 하나 함수를 쓰는 것도 이렇게 쓰면 잘 들어가더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왜 잘 들어갈까? 이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해해야 찾아보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남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노하우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노하우도 중요하고요. 경험이나 노하우도 중요하고 nowhere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다루지 않았던 분야, 또 책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나 여러가지 책들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임한 분야, 여러 분야가 있겠죠. 학생분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임한 분야에서 지금까지 했던 아주 긴 강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단히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시험 잘 보시고요. 리포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묻고 답하기 란 있죠. 거기 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